요 위아래 폭에 의해서 생기는 슬릿의 단일 슬릿의 효과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슬림 폭의 효과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 슬릿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특별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오케이 뭐 설명 나와 있는데 이런 설명이야 별로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에 의한 두 개의 텀, 여기서 알파 베타는 앞에서 했던 알파 베타가 아니라 가로의 폭과 세로의 폭으로 영향을 받은 그 값을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 그냥 한번 보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원형 구멍입니다. 자, 원형 구멍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형 구멍은 실제로 응용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형이 참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계산 자체가 좀 달라져요. 얘는 극작 표기를 사용해서 구성이 되는데 회절 무늬는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나타나겠죠. 가운데 밝은 무늬 있다가 어두운 무늬 나타나고 다시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인 모양은 단일슬 회절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0이 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단일슬릿의 그 회절 텀이 계산을 적분을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어마무시한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이 함수의 특수함수 형태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J1이라고 부르는 이 함수가 뭐냐면요. 제1 베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차 베셀 함수라고 불러서 이거는 우리가 값을 몰라야 테이블을 봐야지만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이 첫 번째 가운데 밝은 무늬 있죠. 여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무엇인지만 어두운 무늬의 위치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도 그 첫 번째 어두운 지점의 위치를 알려고 했던 것처럼은요. 그래서 요 지점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분해 능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값이 0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 J1 안에 가로를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데 사인 세타가 이제 L분의 X라고 X가 아니라 Q라고 썼네요. Q라고 근사를 해주면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이 1.2 곱하기 D분의 L람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거의 1.2는 그냥 계산하기 쉬울 때는 1이라고 해주면 그냥 D분의 L람다 많이 봤던 식이죠. 그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밝은 지점을 우리는 에어리 원판이라고 부르고 이 에어리 원판의 폭이죠. 크기. 그것이 이제 회절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해능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해능은 우리가 뭐냐면요. 두 개의 점으로 보이는 능력.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늘에 별을 본다고 생각해요.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밝은 데 가서 본다고 합시다. 하늘의 별을 보면은 뭐 특정 영역을 정해놓고 그 속에 별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 한 100개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요. 그 100개가 더 많은 개수가 보이는데 그 성능이 좋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별인지 알았는데 걔를 확대해서 보니까 두 개의 별이더라. 그것이 이제 바로 분해입니다. 이 두 번째 얘기했던. 즉 뭐냐면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두 개의 별로 보였더라 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만약에 왜 두 개의 별이 두 개로 보이지 않았냐 그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1이 있고 S2가 있고 두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구멍을 통과하면서 망원경도 구멍이니까 회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거를 쭉 지적해주면 여기가 중심이 되고 여기가 중심이 되는데 회절 무늬가 퍼져서 이렇게 퍼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그럼 합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좀 너무 과장됐나? 그래도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봐요? 아, 별이 저기 하나 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둘로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회절 무늬가 샤프해야죠. 이렇게 샤프하면은 나중에 결과로 보이는 회절 무늬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일 테니까 별이 두 개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두 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두 개를 더할 때 요것처럼 이 A는 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B 이렇게 되고, C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첫 번째 여기 요놈의 미니멈이 옆에 있는 놈의 맥시멈하고 딱 일치하는 순간, 요때는 이렇게 볼록볼록이 되니까 두 개 같은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요게 바로 우리가 최소분의, 너무 약간 두껍게 그렸는데 최소분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뭐냐면 두 개의 회절 무늬가 있을 때 첫 번째 회절 무늬의 미니멈이 두 번째 회절 무늬의 맥시멈하고 일치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가장 분해가 되는 최소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이제 더 가까워지거나 그거보다 더 회절이 많이 되거나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해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원경, 현미경 뭐 이런 그 각기 다양한 것들이 이거에 영향을 받고요. 그때도 전에 얘기했지만 그 반도체에서 선폭을 결정해 주는데 사진을 찍는데 회전이 일어나면은 회전 때문에 퍼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거하고 합쳐서 하나로 보이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회전 효과를 줄이려면 또 많은 노력을 하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프렌넬 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넬 회절은요, 사실 프렌넬 회절은 뭐 임용고사나 이럴 때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절 자체가 간섭에 비해서는 약간 그 수학적인 난해함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문제 풀이를 제시해 주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 적게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온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그래서 프렌넬 회절 같은 경우를 어떻게 모두 다 이해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프렌넬 회절이 굉장히 수학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몇 가지 특이한 얘기들, 예를 들면은 반주기대 관련된 얘기들, 뭐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그 개념만이라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프렌넬 회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선 네모난 구멍에 의한 프렌넬 회절무늬의 예를 여기다 제시해 줬는데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죠. 어떤 규칙성이 없잖아요. 규칙성이 없다기보다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거는 다 더해서 왜 그런지는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렌넬 회절을 정성적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 경사인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회절을 할 때 호이겐스의 회절을 할 때 이 새로운 파면상의 점이 새로운 소스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구면파가 만들어서 중점선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반대쪽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사인자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광원이라면 이쪽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여기서부터의 각도 세타 방향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구성을 해놔야지 이게 전파되는 모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경사인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사인자가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뒤에 말이 살짝 나오니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그리고 요 프렌넬의 반주기대를 이용해서 만든 존 플레이트까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렌넬의 반주기대는 뭐냐면요, 이 광원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의 광원이 있고 여기서 측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입자 모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간 빛이 일로 도달하잖아요. 일로 나간 빛은 사방으로 없어져버리고 이 관측 지점으로 안 올 거고요. 근데
그 회절과 이 파동성을 이야기해 주면은 여기에서 구면파로 나가는 게 여기에서도 또 구면파로 나가잖아요. 결국 여기에서도 이 관측점에 그 인텐시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회절의 그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돋보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광원에서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구를 만든 거예요. 구니까 당연히 그 광원을 중심으로 놓고, 그래서 그 이 관측점에서부터 이 거리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생기는 그 위치를 찍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RB라고 하면은 RB 더하기 2분의 람다, 조금 더 멀 테니까요. 다음에 RB 더하기 2분의 람다의 2배, RB 더하기 2분의 람다의 3배, 그렇게 해가지고 원을 그린 겁니다. 동그라미를. 그게 이제 요걸 나타내. 그러면 이제 여기 띠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진 띠다 그래서 그 대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거를 위아래로 딱 잘라서 그 2차원 평면상에다 나타내 주면요. 요게 이제 O가 광원이고요. 그 다음에 B가 관측점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가 RB였으면은 여기 길이를, 이게 바로 이제 RB 더하기 2분의 람다만큼 증가시키면서 자른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요거를 여기도 이제 점선으로 구를 만들어주면은 얘도 RB가 되니까 요게 이제 그 차이 델타가 돼서 요 델타 값이 2분의 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이렇게 되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가 2분의 람다거나 2분의 2람다거나 2분의 3람다거나 이런 식으로 커지게 만든 게 이제 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는 우선 요 길이는 약간 근사를 이제 조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림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O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길이는 OC의 길이에다가 CB의 길이를 더한 거랑 똑같죠. 자, 요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그래서 근데 요 길이를 무시를 하면은 되게 작다고 생각하면은 요 길이를 RA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RA 더하기 요게 R이니까 제곱에 2분의 1승 더하기 12의 길이는 요거의 길이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이것도 무시하면 RB라고 쓸 수 있겠죠. RB의 제곱 더하기 스몰 r의 제곱에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RA를 밖으로 빼면은 1 더하기 RA분의 R의 제곱에 2분의 1승 더하기 RB를 빼면은 1 더하기 B분의 R의 제곱에 2분의 1승이 되고, 자, 여기서 RA에 비해서 요 R 값이 되게 작을 거예요. 요거를 사실은 위로 뻥튀기해서 그린 건데 이 원점에서부터 가까운 거리라고 하면 R 값은 되게 작으니까 요 값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근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테일러 전개 해가지고 근사를 시켜서 3차항 이상을 무시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RA의 1 더하기 RA 제곱의 2분의 1의 R 제곱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RB의 1 더하기 2분의 1의 RB 제곱의 R 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RA 더하기 RB로 묶어주면요, 남은 거는 2분의 1 R 제곱에 RA분의 1 더하기 R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요거에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길이는 RA와 RB에다가 델타를 더한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요게 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아까 델타가 여기 보는 것처럼 2분의 람다의 이 어떤 배수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다시 써주면은, 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 정리하면은 2분의 1 R 제곱에 RA RB의 RA 더하기 R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델타인데, 델타는 2분의 람다의 배수니까 m의 2분의 람다라고 써주면은, 요 m이 변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r이 변하는 거니까 얘를 rm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RA RB의 RA 더하기 R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RM을 구해주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 인식을 다 왼쪽으로 넘어가 주게 되면은 이 없어지니까 m 람다 RA 더하기 RB에 RA 곱하기 RB 곱하기 m 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는 뭐냐면은 이 면적 있잖아요. 여기에서 반주기대의 면적, 반주기대의 면적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요 T의 면적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 T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SM이라고 쳐주면은 파이 RM 제곱에서 빼기 파이 RM-1의 제곱, 이걸 빼주면 그게 바로 그 T의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에다가 m-를 빼니까 m이 없어져 가지고 남은 거는 파이 RA RB의 RA 더하기 RB의 람다, 요게 남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지금 이게 복잡하게 해서 구했는데 결과적인 요 식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요, SM은 즉 여기서 말하는 T의 면적은요, M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M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건 RM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관측점에서 2분의 람다의 거리 차이가 나게 T를 만들면요, 이 T의 면적 있죠. 그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T의 면적이. 그게 이제 프렌넬 반주기대라고 부르는 거에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점에서 이 프렌넬 반주기대가 있는 면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관측점에서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결국 관측점에서 측정되는 진폭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진폭의 합은 가운데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그러니까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 반주기대를 통과한 진폭들은 어떻게 되면은 그러니까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생기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첫 번째 반주기대를 통과한 거, 다음 두 번째 반주기대에 대한 영향, 세 번째 영향, 네 번째 영향, 뭐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영향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세 번째는 반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차이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2m. 만약에 m이 플러스면은 그러니까 m이 홀수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m이 짝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인접항각끼리 값이 똑같으니까 수렴해 가지고 0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m이 홀수라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쪼갤 수 있냐면요. 앞에 거를 2분의 2완으로 쪼개면요. 2분의 2완 빼기 2 더하기 2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 전까지 그렇게 합쳐지게 되고 이렇게 짝수 번째까지 합쳐지고 마지막에 2m이 살아남게, 아니 2m이 아니라 2분의 2m이 앞으로 하나 붙어서 나머지가 하나 살아남게 되겠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쪼개는 방법은 뭐냐면은 앞에 거 하나 2완을 그대로 놓고요. 빼기 2분의 2를 빼고 나머지 빼기 2분의 2는 빼기 놓고 가로로 넣으면은 2분의 2. 다음에 빼기 원래 더하기 2쓰리였는데 2쓰리. 그다음에 빼기를 더하기를 2분의 2포.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더해주면은 맨 마지막에 2분의 2m짜리가 이게 m이 지금 뭐냐면은 m이 홀수인 경우일 때니까 홀수면은 앞에 번 짝수 번째까지 끝나버리고 마이너스 2분의 2m 빼기 하고 끝에 이제 2m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 가로 안에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평균의 의미잖아요. 약간 양쪽의 거를 절반씩 더해서 가운데 거하고 차를 본 거니까 자, 그거를 모두 다 양수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이 값이 얘와 얘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괄호친 게 플러스라면요. 요거 더하기 요거는 2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은 플러스인 것까지 더해서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2완 더하기 2분의 2m보다 2가 커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빼기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요 놈과 요 놈보다는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2완 빼기 2분의 2 빼기 2분의 2m-1 더하기 2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주기대의 인접한 것들은 사실은 값이 되게 비슷할 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2완하고 2하고 비슷할 거고요. 2의 m-1하고 2의 m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반씩 뺀 거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2완 더하기 2분의 2m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2는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양쪽이 똑같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 사실은 뭐 극한의 개념에서 얘기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2는 2분의 2완 더하기 2분의 2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은 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m이 홀수일 때 이렇게 했죠? m이 짝수일 때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m이 홀수일 때 가고 m이 짝수일 때 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부만 했었는데 이거를 한 바퀴 다 돌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와는 요 가운데 거예요. 이 m은 저 맨 뒤에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제가 경사인자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경사인자에서 경사인자가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였거든요.
그 세타가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EM은 0이 돼버립니다. 0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끝쪽에 있는 놈은 여기 관측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뭘 할 수 있냐? E는 2분의 2완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까먹고 요 결과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즉 뭐냐 하면 이 광원을 놓고요. 관측점에서 측정을 한 게 이거예요. 요거. 이 완이 뭐냐면요. 나머지 다 막히고 요거만 첫 번째만 뚫어 놓은 거예요. 여기만 뚫려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의 절반이 2니까 이거 인텐시티라면 어떻게 돼요? i는 제곱한 거니까 I0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요. 그냥 광원 있고 관측점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보다 이 완에 해당되는, 즉 여기하고 2분의 람다만큼 되는 지점을만 뚫어놓고 나머지 다 막아버리면 밝기가 4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막았는데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그 반주기대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신기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존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지금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살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나와야 되나? 아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원형 구멍을 잠깐만요. 지금 원형 구멍이네요. 지금 원형 구멍 얘기가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다시 볼게요. 지금 이제 원형 구멍 얘기를 했었는데 원형 구멍이 아니라 이 구멍에서 이제 여기 어느 걸 구멍이라고 할까? 이게 관측점이고 이제 광원은 여기가 있어요. 광원은 여기가 있고 이 구멍을 중간에 뚫어놓고 나머지 다 막은 건데 그때 구멍이 반주기대가 m개가 된다고 하면요. n개가 된다고 하면은 이 m이 만약에 짝수면요. 짝수면 인것 2개씩 이렇게 더할 수 있잖아요. 2개 더하면 이웃한 거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전체가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홀수면 뒤에 것 더해져 가지고 2완 하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진폭이 2배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뚫어져 버리면, 다 뚫어졌다고 하는 것을 자유전파라고 얘기해 주는데 반주기대가 몇 개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앞에서 뭐까지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 반주기대까지만 구멍만 살짝 뚫어 놓으면은 밝기가 4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홀수계의 반주기대까지만 뚫어 놔도 이제 밝기는 4배, 진폭은 2배니까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구멍이 있을 때 말고요. 다 뚫려져 있고 가운데 구슬을 하나 놨다고 봅시다. 구슬이 막혀져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관측면에 어떤 식으로 보이냐? 사실은 기하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운데 그림자가 보여야 되죠. 근데 지금 요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지금
요 지금 했던 이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가운데에 밝은 무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은 뽀아송의 스팟이라고 부르고요. 그 뽀아송의 스팟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잠깐만요. 아라고의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를 제가 그거를 잠깐 보면요. 아라고의 스팟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처럼 여기 이제 그 구슬을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구슬을 놓고 레이저 뭐 이렇게 레이저가 아니라 그 포인트 소스를 비춰놓았더니 가운데 점이 어이구 어떻게 된 거야? 가운데 밝은 점이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점 하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아라고의 스팟이 보이는 거를 그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가 있는데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에 대해서 싸움이 많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뉴턴을 추종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 입자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파동과 관련된 성질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영의 실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쉽게 극복이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언제냐 하면은 그 1818년에 1818이네요. 그때 그 이 프랑스 파리인가요? 그 과학 아카데미에서 뭐 이거를 빛의 성질을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역시 뽀아송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였죠. 뭐 프렌넬 같은 사람들도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것들을 하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뽀아송이 스팟이 이제 나타난다. 설마 나타나겠냐? 뭐 이렇게 빛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뽀아송의 스팟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것을 보여줘서 이제 파동의 그 빛의 파동이라는 게 이제 확 올라간 그런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 회의의 수장이 바로 이 아라고에서 아라고의 스팟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얘기들 지금 여기에 밑에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석을 다 하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중간부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뽑아서 뭐라고 읽을까요? 지금 어디냐면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지금 읽고 이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뽀아송은 스터디 프렌넬 이론을 세부하게 연구를 했고 빛의 입자 이론의 그 후원자였네요. 그걸 증명할 방법을 찾고 현재 뽀아송은 생각했다. 그는 발견된 결정을 그거네요. 그 뽀아송 같은 경우는 빛의 입자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파동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뽀아송의 스팟이라고 부르는 사실 뽀아송의 스팟이라고 부르니까 아라고의 스팟을 부르니까 더 맞겠네.
그래서 이제 아라고의 스팟이라고 더 부르네요. 이 회절에 의해서 생기는 그 장애물 뒤에 생기는 하얀 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 이 입자설에 의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관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파동설이 틀렸다라는 거를 밝히는 거다라고 포화상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라고가 한번 그럼 정밀하게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동설이 위너가 된 그런 어떤 결과의 실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그 장면이 어디 나왔었는데 잘 까먹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플레이트가 나오는데, 얘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는 E1 빼기 E2 더하기 E3 빼기 E4 빼기 더하기 E5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빼기 있는 부분을 치워 없애버리면 더하기만 남으니까 커지겠죠. 아니면 반대로 빼기만 남기거나,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홀수 번째 반주기대를 막아놓은 이런 모양을 만들거나, 짝수 번째 반주기대가 막힌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더 밝은 무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빛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빛은 파장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러면 400나노미터, 아니 600나노미터 이 정도쯤 되니까 600나노미터의 2분의 람다니까 300나노미터의 거리 차이가 되는 그 작은 구멍을 파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건요, 파동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꼭 빛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소리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더 파장이 큰 거를 사용해 주면은 그거를 만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빛의 파장이 약 10cm 정도 파장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주면 이 존 플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 존 플레이트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 놓고요, 거의 4절지만한 판때기에 이 반주기대, 그러니까 존 플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더 큰 이 신호가 잡히는 것들을 확인했던 그런 실험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관련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카를로스 슈슨, 뭔지 기억나죠? 1학년들 유체역학 했을 때 그 내용이었는데, 자, 존 플레이트를 검색해 볼까요? 존 플레이트. 사실은 존 플레이트는 보지를 않아서 이게 사실 실험이 되려면은 좀 한번 설명만 보도록 합시다. Hi everyone, I hope you're all well. So, a lot has changed in my personal life since the last video. All the schools were closed and my kids are home the whole day, doing something vaguely resembling studying for school. Also, my wife and I are working from the demand for miniaturized Fresnel zone plates. So, that's what this video is about, how to design and make micro-optical diffractive lenses. In my previous videos, I showed you how I built a maskless wafer stepper, and I've already made a few tiny lenses. But the zone plate patterns that I used for those videos were just copied from the internet. 자,
잠깐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거 지금 영상이 앞에 그 몇 자만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 존 플레이트를 그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여기 실험은 마이크로웨이브 수준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수준이 아니라 다른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아까도 말한 게 이론적으로는 빛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파동에 대해서 적용했던 그 예들을 여기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파면 분할에 의한 진동곡선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 구정을 가진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하는 것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좀 약간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0장은 우리 그 교재에서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그 엑셀 관련된 거 말씀드렸었는데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관련된 것들을 영상을 좀 추가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그 파동공학과 관련된 문제풀이 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